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공인중개사 민법을 담당하게 된 저는 민희열입니다. 첫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드릴 건데 이 내용을 우리가 생기초 강의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뭐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면 1차 시험은 부동산 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리고 이제 2차 시험 과목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 시험이 객관식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평균 60점을 받으면 되는데 우리 너무 어려운 건 하지 말고 중간 거 그리고 쉬운 거 상중에 중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근데 봤더니 보통 3, 4, 3이더라고요. 어려운 거 30%, 중간 거 40%. 그다음에 사실 조금 공부하면 그냥 30점 정도는 나와요. 근데 이제 30점 가지고는 합격을 못하니까 좀 더 해서 여기까지 확보하시면 뭐 합격하시는데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거 빈출, 중요 내용에 집중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차, 2차 다 붙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동차 합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법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렇게 돼 있고 그중에 이제 법령이 물권법, 계약법. 근데 요런 배열로 10문제, 14문제, 10문제, 6문제 이런 배열로 비율로 나온다. 그래서 40문제인데 2.5씩 해서 100점이 되지만 민법은 80점만 맞아도 충분히 붙잖아요. 그래서 굳이 80점 안 맞고 우리 70점만 맞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혹시 이제 개론 점수가 안 좋으면 민법이 좀 보충을 해줘야 되니까 조금 더 맞자. 또 개론도 우리 강양구 교수님이 또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개론 점수도 잘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민법 점수가 사실 60점만 맞아도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맞으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빈출, 중요 내용에 집중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를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민법은 조문 판례 사례 공부이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이제 이것들이 나와요. 조문 판례 사례 공부다 이렇게 하는데 네, 민법 공부는 조문을 출발점을 하고 사례 조문을 적용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판결, 판례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민법에서는 갑을병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갑을병이 근데 이게 뭐 갑을 이런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갑을 관계 이런 게 아니고 순서대로 사람을 갑, 을, 병, 정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맺었는데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그 매매 계약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잘 이행이 돼요. 그러면 뭐 따질 거 없죠.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면 그 사건을 들고 법원에 가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샀는데 안 줘요. 좀 주라고 좀 해주세요. 아니면 저 사람한테 내가 팔았는데 매매 대금을 안 줘요.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 하는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을 들고 가면 법원에서 판결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법원에서 이 사건 보니까 이런 사건이네. 예를 들면 이게 민법 예를 들면 569조 문제네, 570조 문제네, 이런 식으로 법조문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사건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 사건은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아. 그래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판결을 내리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결론인 거고 그 조문을 풀어서 이론적으로 설명해 준 게 판례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조문 판례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판례 이렇게 하게 될 건데 판례가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비중이 높은데 판례 그런다고 해서 판례만 알면 안 되고 그 판례가 조문에서 나왔다는 것. 그래서 조문 판례를 같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재에 그 조문 판례가 소개가 돼 있어요. 그걸 그냥 가볍게 따라오시면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옛날 문제하고 달리 옛날에는 사실 이제 요거 빼버리고 조문 판례 요것만 시험 문제로 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시험 문제를 갑을병에서 이렇게 사례 문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례 공부도 좀 해줘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례 공부하는 게 어려운 것들이 아닌 것이 제가 이런 것들을 강의 노트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강의 때 받아보시게 될 건데 받아보실 수 있을 건데 강의 노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쫙 풀어서 쓸 수 있게 정리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해놨기 때문에 그 강의 노트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공부하시면 시험 공부는 야 무조건 암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는 암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거 다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봤는데 공부는 이해, 시험은 암기 이렇게 했는데 그 암기라는 것이 이런 거요. 이해를 하고 반복하게 되면 자동으로 암기가 되죠. 오늘 공부한 내용을 내가 싸그리 다 암기해 버릴 거야. 그러면 세상에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 이렇게 풀어가는 거네.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나중에 반복하면 자동으로 암기가 돼요. 그런데 이제 요걸 공부를 하실 때 또 이 책을 통째로 다 외워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키워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이제 그 책 내용이 쫙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키워드 중심으로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저는 강의를 할 때 키워드를 책에다가 표시를 해드려요. 그래서 나중에 보실 수 있도록. 근데 키워드 표시를 동그라미, 세모 이 두 가지로 해드릴 거예요. 동그라미는 긍정의 의미로, 근데 세모는 X, 부정의 의미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의미로 동그라미, 부정의 의미로 X인데 이걸 X 이렇게 하면 막 책이 지저분해져서 제가 세모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를 해드릴 건데 요거를 보면서 딱 내용을 파악하는 거야. 이 페이지는 이게 키워드인데 그 키워드를 보면서 이제 내용을 떠올려 보는 거죠. 이런 공부법이다. 그래서 이제 연상을 해 가면서 그 내용을 알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강의 노트에 있는 그림까지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가면 나중에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 시험 문제는요. 나오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중요한 것들이. 그래서 정형화된 주제 및 문제를 반복하시면 된다. 이게 계속 반복해 가면 이제 우리 요 강의를 이 일정을 쭉 따라가고 여러 가지 뭐 특강들까지 이렇게 쭉 정리를 해 가시면 마지막에 가서 요게 막 보이고 들려요. 보이고 들린다. 근데 처음에는 저 얘기가 도대체 뭔 얘기야, 뭔 소리야 이렇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해볼 때 처음에 하실 때는 그냥 재밌게 들으시면 돼요. 재밌게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 재밌게라는 게 뭐냐 그러면 사실 우리가 법 공부 안 해봤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막 암기하려고 하면 딱딱해요. 딱딱한 문제가 아니고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이 민법으로 규율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처리해,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겪는 일들이죠. 겪는 일들인데 그걸 이렇게 하라고 하네. 그 말이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겠네.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실 내가 급하고 막 내가 당하는 게 아니면 그것도 재미있잖아요. 좀 이런 표현은 뭐합니다만은 불구경이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내 집만 안 타면 그렇듯이 내가 당사자가 아닌 것은 아닌 경우에는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법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나중에 또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미리 법을 알아두고 공부를 해두면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재밌고요. 더 재밌는 무궁무진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그냥 재밌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시험 때 가서 시험에 딱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가는데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여러 가지 부교재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재밌게 따라오시면 되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무슨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어. 근데 그게 항상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항상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해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앞서도 우리 절대평가 시험이다 그랬는데, 이게 절대평가 시험이다 보니까 사실 뭐 몇 등까지만 붙는 게 아니고 상대평가는 몇 등까지만 붙잖아요. 근데 절대평가 시험은 과락 없이, 과락 40점 없이, 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 넘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쨌거나 평균 60점만 맞으면 뭐 다른 사람 제낄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붙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맨 첫머리에 절대 붙는다, 이런 구호를 하나 붙여놨는데, 그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찍어서 푸사로 올려놓고 1년 동안 난 절대 붙는다, 절대 붙는다, 한번 이 주문을 걸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나중에 시험 보시고 나면 절대 붙었구나, 요거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해야지 즐겁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보면 재미가 있다니까.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고 재밌게 느껴야 돼요. 재밌고 그다음에 약간 또 안 될지도 모르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됐잖아요. 합격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니까 이게 재밌게 돼요. 약간 좀 스릴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아무리 붙는다 또 재밌다 하지만 인생이 항상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결실을 보려면, 결과를 내려면 인내심이 좀 필요해요. 뭐냐 그러면 항상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사실 우리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애들이 항상 기쁨을 줘요? 그렇지만 아빠 엄마가 얼마나 우리가 많이 참았잖아요. 그냥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른이니까 지금까지 내가 다 그냥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잘 키워주셨겠거니,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랬을 거다 이랬는데, 내가 좀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나도 부모님한테 잘못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또 내 자식들 보니까 또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다 참고 그래서 이렇게 또 나중에 반듯하게 잘 크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듯이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공부도 이게 막 계속 막 이게 재밌고 막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지. 근데 그때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내심을 갖고. 제가 이제 콩나물 이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콩나물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 콩나물을 키우는데, 예를 들면 시루 같은 데다 이제 콩을 넣고 물을 부어줘요. 그러면 처음에는 콩나물이 얼마나 자라는지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물이 그냥 밑으로 다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어쨌거나 그 물을 먹으면서 콩은 자라고 있다는 거야. 처음에는 안 보일지라도 자라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의심하지 말고, 근데 이제 그게 때가 되면, 필요할 때가 되면 다 커서 콩나물로 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는 거니까 막 눈에 빨리빨리 안 보인다고 너무 다급해하거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콩나물 이론 말씀드렸습니다. 때가 되면 다 자라 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인내하자.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조금만 하고 나면 다 한 것 같아. 아니,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다 한 것 같아. 근데 다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겸손한 자세로 공부를 하자. 너무 막 자만심에 의해서 막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야, 내가 지금 이 정도 했으면 막 금방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으로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좌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인내하실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희망, 자신감, 절대 붙는다, 이런 걸 가지고 하시면 되겠다. 요 정도 보실 수 있고, 이제 커리큘럼 잠깐 말씀드려보면 요거예요. 11월, 12월은 그냥 기초인문 과정인데, 이제 그 외에 기본이론, 개념안서, 이제 기본서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여기 이제 본격 수험서예요. 그다음에 핵심 이론 문제풀이, 이제 그다음에 90월 마무리. 그래서 지금 이게 촬영 시점은 아직 올해 이 32회 시험을 아직 안 본 상태인데 32회 시험 보고 난 시점이 이제 이거예요. 요걸 마무리를 다 하고 나면 시험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33회에 이제 붙게 됩니다. 근데 요 과정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뭘 하는 거냐 그러면 민법의 구조와 흐름을 잡는 거예요. 민법이 어떻게 생겼나?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나?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용어에 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 시험 공부 안 해요. 본격 시험 공부 아니니까 너무 막 암기하려고 들지 말아라. 암기하지 말고 책도 너무 많이 보려고 하지 말아라. 책에도 몇 가지 표시만 해드릴 건데 제가 동그라미 세모해드린 거 요것만 좀 보자. 요 정도만 보시면서 그냥 이런 민법의 내용이 있네, 이런 흐름이 있네, 이것만 파악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률 용어가 이런 것들이 있네. 법률 용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법을 만들 때 법학자들끼리, 법률가들끼리 약속한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문가가 아닌 우리들이 처음 해볼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완전 외국어 같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어려우니까 외계어 같다 그래. 외계어는 우리하고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외계인은 우리하고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계어 같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조금 더 익숙해지고 나면 그냥 그게 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법률 용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법률 용어 공부하실 때 요거를 검색 같은 거 하지 말자. 검색하지 말고 그냥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직독직해라 그래요. 이게 사실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문 뜻만 알면 그냥 알게 돼요. 근데 그걸 근데 이제 문제는 시험에서 법률 용어 이게 뜻이 뭐니? 이렇게 시험에서 안 물어보거든요. 그걸 암기하는 게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냥 용어를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예로 드는 것으로서 이런 게 있어요. 애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 배우는 단어가 뭘까요? 용어가 뭘까요? 엄마죠. 엄마. 엄마라는 용어를 애들이 배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니 걔가 태어나가지고 계속 그러잖아요. 엄마.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하고 나서 아빠 이렇게 해서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애가 엄마라는 용어를 공부할 때 야 엄마는 날 낳아주시고 네 아빠랑 네 엄마랑 결혼해가지고 날 낳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키워주시며 앞으로 또 어떻게 해주실 분이야. 교육시켜 주실 분이야. 그리고 나중에 내가 또 효도해야 될 분이야. 이런 식으로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뭐 성이 여성이고 뭐 이런 거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계속 엄마 하다 보니까 엄마네. 근데 엄마가 이런 역할로 하시네. 이렇게 알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워가면 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요 한문이라든지 그 용어들 좀 아니까 훨씬 빠르죠. 그래서 그런 뜻이야. 이를테면 이런 거요. 우리 이제 법에서는 사실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권리 의무 이런 걸 뜻풀이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걸 법률 용어 사전에 보면 뜻풀이를 해놨어요. 근데 이런 거 뜻풀이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나중에 그게 어떤 말이다, 어떤 의미로 쓰이는 것이다. 이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뜻풀이 하지 말자. 그거 가지고 이게 저 검색 같은 거 하면서 시간 쓰지 말자. 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아까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린 거 절대 붙는다. 그다음에 재수 없다. 그냥 바로 그냥 동차로 붙는다. 이런 뜻이에요. 동차로 붙는다는 것은 1차, 2차를 한꺼번에 붙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점수가 좀 잘 나오면 제가 농담으로 재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재수 없어. 80점 넘어가면 정말 재수 없어. 근데 재수 없어가 재수 안 하는 뜻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소리 좀 듣기를 바랍니다. 농담으로 재수 없어. 이렇게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재수 없다. 이렇게 되시길 바라고 아직 32회 시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촬영 시점이 이게 32회 시험을 보기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30일에 그러니까 2020년도 기준 이제 지금 올해는 2021년 31회, 32회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2022년 33회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안 봐서 작년도 걸 기준으로 잠깐 말씀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편별 보면 민법 총칙에서 10문제, 물권에서 14문제, 계약법에서 10문제,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에서 총 40문제가 나왔는데 기존에 출제됐던 비율을 그대로 유지했죠. 사실 어떤 해는 한 문제 더 나오거나 덜 나오거나 더 나오거나 덜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뭐 어쨌거나 비율이 요 정도 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건 별다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문제가 35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40문제 중에 35문제면 뭐 이거 거의 뭐 85%가 넘는 거죠. 90%막 육박하는 건데 이 판례 문제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렇게 가로 속에 써놨어요. 판례에 따름. 그러니까 요 정답이 그러니까 이게 맞고 틀리고를 판례가 어떻게 말했느냐에 따라서 판단해 주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민법 공부는 그냥 조문 판례 공부다. 판례가 조문에서 나온 거니까 조문 판례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판례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 나중에 이제 판례도 따로 뭐 판례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중심으로 이렇게 해보면 또 더 잘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게 하시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요거예요. 사례 문제하고 박스 문제. 요게 이제 난이도를 결정할 건데 뭐냐 그러면 40문제 중에 15문제가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그러면 이제 요거 기준하고 좀 다른 겁니다. 15문제가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가불병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가불병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바꿔서 같이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했던 것을 가불병으로 바꿔서 공부를 해봐야지 되잖아요. 그렇게 판단해야 되니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계속 가불병을 가지고 훈련을 해요. 훈련을 하기 때문에 또 정형화된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그냥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없어. 그냥 근데 이제 이런 대비를 제대로 안 하시고 그냥 너무 전통적인 공부 방식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진 부분이 뭐냐 그러면 박스 문제예요. 박스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 보통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뭐인 것은 또는 뭐인 것은 이렇게 쭉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1번이 정답일 때도 있고 2번이 정답일 때도 있고 3번이 정답일 때도 있는데 박스 문제는 이게 이제 조합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조합형으로 나온다는 게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박스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근데 요것들 중에서 틀린 거 뭐 1번에 뭐 기역, 니은 또 뭐 2번에 니은, 디귿 이렇게 되니까 좀 더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확한 지식. 그러니까 대충 알아서는 잘 모르는, 잘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 문제가 그 전해에 6, 7개 그러다가 이제 9문제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요게 이제 올해 시험에서는 어떻게 될지. 근데 어쨌거나 추세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좀 합격자 수를 줄였으면 좋겠다. 막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근데 그러면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된다. 옛날 합격하신 분들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된다. 근데 나중에는 또 뭐 어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내가 지금
공부 안 하고 조금 더 있다가 쉬워질 때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는 기회가 영영 없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하자. 지금 마음 먹었으니까 지금 하자. 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20대도 마찬가지예요. 30대, 40대, 50대, 60대 다 지금 현재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거든요. 가장 공부하기 좋은 나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그냥 하자. 네, 요 말씀 드립니다. 이제 수험생들이 시험 보고 나와서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니까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채점 후에 붙었어요. 제가 이제 좀 쑥스러워서 안 쓴 말 중에서 교수님이 출제한 줄 알았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근데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분석해서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강의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사실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런 문제들, 사례문제, 박스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긴 했지만 결국은 붙을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절대 붙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기회가 갈 거니까 그냥 쭉 믿고 따라가 보자. 네, 믿고 따라가 보시고요. 혹시 이제 공부하시다가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제가 밴드를 만들어 놨어요. 민법은 민희열이라는 밴드 만들어 놨으니까 밴드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이래도 됩니다. EBS 사이트에 하셔도 되고 또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은 EBS 사이트에 하시고 또 뭐 공부와 관련된 것들 좀 이런 것들은 제 밴드에 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 일단 아직 책이 다음 주에 나온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복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제가 강의할 때 요 교재 몇 페이지인지를 여기다 쭉 써드릴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요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재 88페이지 보시면 이제 민법 총칙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민법이라는 게 뭘까? 민법이 뭘까? 이 민자가 백성민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법자를 써서 백성들의 법인 거예요. 백성들의 법. 근데 백성들이 뭘 할까요? 백성들이 뭘 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부모님한테서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학교도 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 또 커서 직장도 가고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뭐 아니면 뭐 그 중간에 또 원룸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그게 원룸에 들어가서 사는 게 임대차예요. 그렇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무슨 계약관계 회사도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쭉 하다가 또 나중에 이제 아직 우리가 뭐 죽을 걸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 돌아가신 뭐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 같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것처럼 돌아가시게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전반을 다 다루는 것이 민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민법 중에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은 그냥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민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민법을 공부한다.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한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한번 개념을 잡아볼게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재산 관련해서 재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관계에 관련해서 가족법이 있어. 근데 재산법은 이제 일단 우리 공부 안 할 것 중에 가족법 이건 뭐냐 그러면 친족 상속법이라는 게 있다. 친족법, 상속법 이런 게 있어.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시험 공부로 하지는 않는다.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근데 이제 재산법이 있는데 이 재산법은 뭐냐 그러면 크게 물권법과 채권법이 있어. 근데 다시 가족법은 가족관계에 관한 법이에요. 가족관계 그러면 혼인, 그다음에 이제 애들 문제, 나중에 뭐 애들 부양한다든지 부모님을 부양한다든지 또 나중에 돌아가시면 상속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재산법, 우리는 재산법을 공부할 건데
재산법은 뭘까요? 그냥 재산에 관한 법인 거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거 뜻풀이 할 필요 없다. 재산법은 뭐라고요? 재산에 관한 법. 재산은 뭐예요? 재산이 그런 거네. 재화, 또 어떤 산물 이런 거니까 결국은 돈이잖아요. 돈 되는 법, 돈 되는 법이 재산법이다. 거기에 근데 물권법과 채권법이 있대. 물권법과 채권법이 있어. 근데 물권은 뭘까요? 물건에 대한 권리에 관한 법이 물권법이죠. 대표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권 그러면 우리 이 소유권 이런 게 물권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공부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소유권 그러면 우리 이제 일단 먼저는 아파트 소유권 이런 것만 생각하시기 쉬운데 아직 젊은 분들도 내 가방, 핸드폰 아니면 뭐 자동차 소유권 있잖아요. 그 물건에 대한 권리인 거잖아요. 그게 물권이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 분양받을 때 담보대출 받았죠. 그러면서 저당권 설정해 줬잖아요. 은행에다가. 은행도 불안하니까 돈 못 받을까 봐. 그래서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저당권도 물권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걸 빌려 쓰는 것들이 있어. 전세권, 저당권. 자세한 건 됐고요. 어쨌거나 그런 것이 물건에 대한 권리에 관한 법이다. 그러니까 물권법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채권법은 그야말로 채권법이죠. 사람한테 받을 권리가 채권법이에요. 채권이 돼요. 이것도 좀 나중에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돈 받을 권리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매매 계약을 맺으면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매매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수인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하는 권리가 있어. 그게 채권이 되는데 그 법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중에서 채권법에 원래 이제 총칙 각칙이 있는데 이 각칙 중에서 계약법 이걸 공부해요.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총칙이라고 또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우리가 이제 민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총칙이라는 게 있는데 총칙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요. 여기에 이제 봐보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때마다 얘기하려면 너무 귀찮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총칙으로 민법의 총칙으로 규정을 해두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한번 봐보자고요. 우리 매매 계약을 맺어요. 매매 계약. 부동산 매매를 했다고 보자고요. 근데 거기에는 어쨌거나 두 사람의 합의가 있었네요. 계약을 맺는 건 합의가 된 거죠.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도 주인과 거기 세 들어가는 사람,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는 거네요. 요런 걸 계약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그 매매나 임대차 같은 데만 그 계약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우리 계약법에서 그런 게 나올 건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할 때도 계약이 있는 거예요. 계약이 있어. 근데 저당권 설정 합의라는 거죠. 봐보세요. 은행한테 이런 거요. 돈을 예를 들면 뭐 아파트 분양받는데 5억을 대출을 받았어. 대출을 받았는데 거기 불안하니까 아파트 뭐 그냥 10억짜리라고 해보자고요. 10억짜리 아파트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해두는 거야. 또 봐보세요. 그 전세권 설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10억에 전세권 설정을 했다 보자고요. 근데 어쨌거나 저당권 설정을 하거나 전세권 설정을 하거나 다 합의를 해야 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약인데 뭐 사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합의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이때마다 이건 계약인데 이렇고 저렇고 그걸 계속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그걸 총칙에서 묶어서 한꺼번에 본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각칙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 법은 총칙, 각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칙, 각칙. 총칙을 논하면 총론, 각칙을 논하면 각론 이렇게 된다. 총칙, 각칙. 사실 이제 물권법 안에도 가면 총칙, 각칙이 있어. 그다음에 채권법에 갔더니 총칙, 각칙이 있어. 그 각칙 계약법에 갔더니 계약법에서도 나중에 보면 총칙, 각칙이 이렇게 있다. 총칙을 논하면 총론, 각칙을 논하면 각론 이렇게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길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계속해서 88페이지입니다. 제1장 권리의 변동 이렇게 해놨네요. 제가 여기서 권리 변동이라고 이렇게 서론 시작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변동 이렇게 해놨는데 권리 변동이라는 게 뭘까? 또 우리 그 책 제목에는 법률 효과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그런 게 뭘까? 이걸 한번 봐볼 것입니다. 근데 이게 권리 변동을 이렇게 말해요. 권리가 생겼다가 발생했다가 변경되고 소멸한대. 근데 이제 이런 걸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아파트 무슨 부동산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어떻게 하면 저 X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우리 사료로 나올 때 X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X 사람은 갑을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나중에 보면 알게 돼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근데 X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 걸로 가지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맨 먼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원래 주인인데 나를 을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파는 사람이 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한테 사면 돼요. 을 매수인. 그래서 X 아파트를 저는 그냥 복잡하니까 그냥 10억 이렇게 합니다. 10억을 대금으로 합니다. 10억의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0억의 매매 계약을 맺었어. 근데 이제 거기서 누군가 청약을 할 거예요. 먼저.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승낙하면 합의가 돼. 이 합의를 곧 계약이라고 이렇게 한다고요. 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어쨌거나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했더니 매수인한테는 X를 넘겨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야. 권리가 생겨. 그리고 이제 매도인한테는 매매 대금 10억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권리가 있으면 상대방 쪽에서는 의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의무. 줄 의무가 있는 거지.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일단 사오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 권리가 생기죠, 이렇게. 그러다 나중에 다 줬어. 소멸하는 거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그 X가 우리 아버지 거예요. X가 우리 아버지 거야. 근데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안 돌아가셨으면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피상속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상속인이야. 근데 돌아가시면 사망이라는 것 때문에 돌아가시면 X를 상속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이제 그냥 나를 기준으로 해보자고요. 내가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상속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된다. 근데 이제 X를 기준으로 해서 봤더니 돌아가신 아버지 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이 X라는 소유권에 대해서 권리가 어떻게 돼요? 소멸하게 되죠. 그리고 나 또는 우리 아버지는 그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써 그래서 상속권이란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민법은 결국 권리 변동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권리 변동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나중에 계속 권리 변동을 당연히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민법은 권리의무를 공부하는구나. 누구한테 어떤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이걸 계속 따지는 거예요. 이런 권리가 있을까 없을까? 그걸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걸 따지는 게 민법 공부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매매 임대차 이걸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후에 이제 매매가 사실 세상에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예로 들어서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에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 부동산에 보면 임대차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세상 전체를 놓고 보는 거야. 세상 전체를 놓고 보면
부동산에는 임대차 중개가 더 많으니까 임대차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뭐 과자를 하나 사는 것도 매매예요. 시장을 보는 것도 매매죠. 갈치 한 마리 사는 것도 매매죠. 돈 주고 사는 거고 돈 주고 거래하는 것은 다 매매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돼요. 예, 이해가 좀 빠르죠. 그게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 결국 그 계약들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되는 거. 근데 여기는 봤더니 이게 계약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건 계약 없이 돌아가시면 법에다 이렇게 써놨네. 법률 규정으로. 법률 규정으로 이렇게 써놨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갑과 을이 X 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청약과 승낙을 했어요. 그런 것을 의사표시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의사표시가 들어간 것이 계약이죠. 매매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권리 변동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편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계약이 만약에 좀 잘못돼서 내가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맺었어. 우리 사기당하는 경우들도 있죠. 착오로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그 계약을 취소해 버릴 수도 있어. 취소. 근데 취소는 일방적으로 하거든요. 단독으로. 그래서 단독행위 그래요. 근데 이제 봐보세요. 요건 또 나중에 의사표시는 또 말씀드릴 건데 이런 거예요. 법률행위라는 말을 써요. 법률행위라는 말을. 근데 이 법률행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법률행위란 말이 우리 일상 용어에서 안 쓰는 거거든요. 매매 계약은 들어봤죠. 뭐 단독행위는 안 들어봤을 거예요. 매매 계약은 들어봤지만 법률행위라는 얘기는 안 들어봤잖아요. 지금 민법 수업 듣기 전에는. 근데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학자들이 계약과 단독행위가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 안에 꼭 의사표시가 들어가요. 의사표시가 왜 의사표시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저 X를 10억에 사야지 의사결정하고 표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의사표시 한 대로 효력이 생긴대. 그게 계약이에요. 취소했더니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계약이 무효로 바뀌어버려. 유효이던 계약이 무효로 바뀌어버려. 처음부터 무효가 된대. 그런 의사대로 이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런 걸 의사표시라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 봤더니 이런 두 개가 있는데 이름을 하나로 붙여서 이걸 두 개를 같이 불러줄 필요가 있겠네. 계약과 단독행위 항상 이렇게 부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류할 때 쉽게 불러주기 위해서 법률행위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근데 나중에 가면 막 이렇게 어려운 말 씁니다. 그 외울 필요 없다니까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물어봐. 근데 법률행위는 이런 거야. 예를 들면 그 집에 희열이도 있고 희순이도 있어요. 그 민씨네 희열이도 있고 희순이도 있는데 그 집 애들 다 같이 부를 때 뭐예요? 그 민씨네 애들 이렇게 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집 댁, 그 댁에 뭐 누구네 그러면 그 애들 다 통칭해서 부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로따로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이름을 붙인 것이 법률행위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행위는 법률적 효과가 생기는 행위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냥 계약을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계약을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단독행위는 좀 나중에 알아도 되고요. 근데 계약만 있으면 계약이라고 그러겠지. 굳이 뭐 법률행위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계약 말고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라는 이름을 만들어준 것이다. 근데 이제 상속과 같은 것은 법에다가 그냥 써놨거든요. 그건 의사표시하고 상관없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겠다 하는 의사표시 그런 거 없었어도 그냥 법에서 그렇게 써놨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그 자식이 상속한다고 써놨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식한테는 권리가 생기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그 소유권은 소멸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권리변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법률 규정이 있었더니 이런 효과가 생긴다네. 그래서 법률 효과 이렇게 말하는데 나중에는 효과. 근데 그 효과가 생기려면 뭔가 요건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요건과 효과 이렇게 말한다. 그 요건을 구성하는 것을 법률 사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요건이라는 말은 그것이 건건이 다 필요한 거죠. 그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요건으로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 여기서는 키워드가 두 가지다. 법률행위, 법률 규정. 요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부동산에서 하는 것이 매매, 임대차 이런 것일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사이드로 법률 규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법률 규정으로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이런 효과가 생겨. 잠깐 또 한 가지 조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효과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감기에 걸렸어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그럼 그렇게 해볼게요. 코로나에 걸렸어. 근데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잘 개발이 됐다고 보자고요. 그 치료제를 먹었더니 그 약발이 닿아서 코로나 걸린 게 나을 거 아니에요. 그 효는 뭐냐 그러면 약발이 닿는다 이런 뜻이에요. 효과가 효는 미칠 효자예요. 미칠 효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결과. 이런 약발이 닿아서 이런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가면 그냥 당연히 요건 효과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건이 다 모여서 이렇게 요건이 갖춰지면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법률행위 법률 규정으로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잠깐 우리 교과서 88페이지 이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1장 제목에서 권리 변동에다가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권리 변동. 그 제1장 권리 변동 이렇게 되는데 동그라미 치고요. 괄호 속에 법률 효과 이렇게 돼 있죠. 법률 효과에다가도 동그라미 칩니다. 이 법률 효과에다가도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이 키워드만 알면 돼. 그런데 88페이지 맨 밑에 가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거기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두겠습니다. 우리는 요거 공부했습니다. 이제 권리 변동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게 법률 효과인데 뭐로 나타나느냐?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을 다 읽으면서 그걸 내 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힘들다.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공부 안 해도 다 붙을 수 있어.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넘어가시면 89페이지 4번에 세 번째 줄 보면 끝에 법률 요건 이렇게 됐습니다. 법률 요건에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법률 요건에다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거기에 매매 계약 이렇게 해놨어. 매매 계약 이렇게 두고요. 매매 계약과 같은 매매 계약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런 것을 법률 요건 동그라미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리 변동의 유형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또 다 알아가게 됩니다. 바로 어디로 가시느냐? 91페이지 가십니다. 91페이지로 가시면 91페이지 권리 변동의 원인 그랬어요. 제3절 권리 변동의 원인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그 제목의 법률 요건에다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 요건의 종류로서 2번에 보면 법률 요건의 종류로서 1번 두 번째 줄 법률행위 동그라미 법률 규정 동그라미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 두 가지가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92페이지 법률행위 총설 여기서부터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